정치권 얘기 좀 가보겠는데요. 역시 대장동 의혹. 어제 국회 상임위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많은 상임위원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대장동 의혹이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이슈로요. 자, 어제 지금 뭐 아까 일면에도 사진 들었고 지금 이 사진도 있는데요. 어제 상임위 중에 한 장면이 있는데 그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이 회의가 진행하고 있는데 도가 지나치게 하니까 좀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어디다 감을 지르는 거야 또? 참 진행을 진짜 잘 해주고 들어주니까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위원장이. 번영만 있어야지. 좀 아니 회장 번영거리가 있어야지. 그만하세요. 아니 보자 하니까 지금 뭐 하는 거야? 번영거리가 지금 어디다 있어야지. 대고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버릇 고쳐. 버릇. 자, 여야가 저렇게 고성을 내고 피켓을 서로 들면서 갈등하고 대립했죠. 그래서 어제 사실은 피켓 문제 때문에 제 시간에 시작을 못했어요. 많은 상임위들이요. 뒤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하긴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렇게 여야가 싸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뭔가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싸울 거예요. 지금부터는요. 그와 관련된 얘기 좀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새로 나온 기사가 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7시간 만에 사라진 대장동 초과 이익 환수 조항. 그러니까 초과 이익을 환수하려고 처음엔 생각했는데 그와 관련된 조항이 시간이 조금 지나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좀 더 보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애초 넣었다가 뺐다. 검찰은 뭔가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뭔가를 작성한 기관에 대해서 소환해서 조사를 했고 뭔가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거죠. 그럼 과연 누가 이걸 없애라고 했는가? 이게 궁금해지는 거죠, 지금요. 주원 교수님. 네. 이 기사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는? 이 대장동 관련 사태에 조금 윤곽을 좀 더 확실하게 보여준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가장 의문을 가졌던 것은 어떻게 몇 명 안 되는 그 화천대유라는 사람 회사가 예. 뭐 토지 배당금 4천억 원 가량이고 이후에 분양 필지도 또 예. 4천억 원 가량이 또 그쪽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갔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을 좀 해소해 주는 부분인데 본래 저희가 제일 의문 가졌던 부분은 초과이익이 나왔을 때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조항들이 없었느냐라는 게 제일 궁금했었는데 지금 개발사업팀에서 먼저 그런 초안이 있었다라는 게 지금 밝혀졌다는 게 핵심이고요. 그게 어떤 거냐면 민간 사업자가 제시한 그 분양가가 1,400만 원 정도였는데 그거를 만약에 부동산 값이 올라서 상회할 경우에는 그것을 나눠 가질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었었는데 그게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주도하는 전략사업팀에 의해서 예. 이른바 킬이 되고 그러니까 삭제가 되고 그것이 삭제된 조항으로 그냥 문건이 처리가 됐다라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은 원래대로 처음에 작성됐던 대로 그 조항이 지금까지 있었다면 유가됐다면은 지금 민간 쪽에서 뭐 엄청난 수익을 가져갔잖아요. 예. 그거를 공공으로 돌릴 수가 있었다. 이 뜻이 되는 맞습니다. 겁니까? 충분히 돌릴 수 있었던 캡을 씌울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그 환수 조항이 삭제된 채로 공문이 기한이 올라가고 그것을 전 이재명 성남시장이 결재했다는 게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동규 본부장의 이런 혐의들이 예. 처음에 사업 공모전 지침서 할 때도요. 자산관리사 선정할 때에도 화천대유가 그것을 독식할 수 있도록 유도한 부분도 혐의가 한 부분이 있고 예. 지금 여기서 새롭게 나타나는 부분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혐의도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업무상 배임이 정말 심각한 수준으로 확전된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재명 지사께서는 예. 계속해서 부동산이 폭등한 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 만약에 이 사항들이 들어가 있는 출자 승인 관련 문건에 결재를 하신 이재명 예. 지사께서는 과연 이 사항을 몰랐을까? 몰랐다라면 이것은 조금 더 책임에 대한 소지가 있지 않는가? 이런 해명들이 조금 더 해명의 무게감들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검토 의견서라는 어떤 서류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이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뭐 있었다. 그러나 뭐 이게 어떻게 전달되고 했는데 중간에 이게 빠졌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자, 이거에 대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또는 성남시
또는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 측에서 할 해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요. 일단 오늘 보도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지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설명, 추가적인 해명 이런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오늘 이런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영상 보셨지만 여야가 저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또 한 가지 그 전선에는요. 이른바 지금 구속 상태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본부장. 이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일 당시에 과연 무슨 관계였냐. 이게 지금 여야가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어요. 이른바 측근이냐 아니냐는 거죠. 이게 또 중요한 지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먼저 이렇습니다. 측근 아니다고 했는데 이재명 그리고 유동규 밀착 사진이 많이 보이더라. 그러니까 위에 사진들이 공개인데 같이 뭐 한 자리에서 이렇게 손을 맞잡고 있고 어떤 행사를 같이 참석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 기사는요. 또 다른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대장동 원주민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유동규 사업 당시 내 말이 이재명이 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로 말을 했으면 무슨 관계냐는 거죠, 지금. 어제 국회 상임위에서 이와 관련된 이 원주민의 말 이게 이제 녹취가 돼서 공개가 됐거든요. 뭐 여러 가지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면담을 신청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유동규 본부장한테 가라. 그 본부장한테 가면은 절대 피해 안 가게 해준다. 당신 어떻게 책임지냐니까 내 말이 시장 말이다. 네. 내 말이 이재명이 말이니까 믿고 기다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들었다고 전 녹취를 했고 그걸 어제 국감장에서 이렇게 공개를 한 겁니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융시한 변호사, 김조욱 교수님 두 분께 이제 질문 드릴게요. 먼저 융시한 변호사. 측근이냐 아니냐 이게 지금 논쟁처럼 붙어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뭐 측근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말씀처럼 뭐 측근의 요건이 뭐냐 이렇게 되묻고 계신데 예. 사실 이재명 지사가 2009년도 일반 시민운동 하실 때부터 그때 알게 된 거거든요. 시장 당선되기 전에. 예. 그리고 시장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를 도왔던 걸로 알려져 있고 시장 당선 이후에는 과거 성남 시설관리공단 도시개발공사의 전신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본부장으로 파격적으로 임명이 됩니다. 예. 그 뒤에 또 재선 시 2014년도 재선 출마 당시에는 사임을 하고 또 나가서 선거운동을 도와요. 그대로 또 재선된 이후에는 도시개발공사에 또 본부장으로 또 들어옵니다. 예. 그리고 경기도지사 선거 때는 또 도와요. 그리고 당선되신 이후에는 관광공사 사장으로 또 경기 옵니다. 관광공사. 예. 이런 일련의 흐름을 볼 때 측근인지 아닌지는 누가 네이밍하는 것은 아니고 예. 이것을 보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시각으로 보겠지만 일반적인 상식적인 국민 시각에서는 가깝구나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식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것이 뭐 측근이라는 어떤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지 이런 거는 그런 사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예. 측근이다 아니다 갖고 정치권에 따지는 것은 이제 각기 어떤 네이밍의 필요성 예.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실제로 가까운 건 사실 아니냐라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그 큰 사업을 거의 사실상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 전권을 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 그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적인 측면, 업무적인 측면, 뭐 사적인 측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업무적인 측면에서는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주욱 교수님, 지금 야당에서는 아까 뭐 측근 뭐 이런 거 의미 설명하셨어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된 이후에 입장을 냈는데 어떤 유감 표명으로 보이는 입장을 냈어요. 근데 관리 책임이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관리자로서의 책임은 분명히 있는 거다. 이런 취지의 설명이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굉장히 가깝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뭐 파악하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관리 책임 이상의 책임
지금 야당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뭐 얘기하면 측근이 있으면 측근이라는 개념 상당히 주관적인 개념이기 그렇죠. 때문에 주관적이죠. 그거. 그러니까 뭐 기사를 보게 되면 최측근, 핵심 측근, 예, 예. 측근. 그러니까 측근이라는 개념 자체들은 주군이라고 하는 상위에 있는 인물이 얼마만큼 그 사람을 갖다가 판단할까라고 하는 기준을 갖다가 외부의 시각으로 얘기하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전 그런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공신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성남시장 선거를 할 때 선거를 도와준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공신 그룹 중에 있었겠죠. 공신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러겠죠. 선거를 도와줬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룹에 있으니까 발탁을 해가지고 어떤 자리를 줬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기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직군화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과정 중간에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서로 트러블이 생기면서 본인이 떠나갔던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 정도 어느 중간쯤에 있는 단계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윤규찬 변호사 말씀처럼 저는 측근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측근이라고 다 불법을 저지른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불법 행위를 했는가 안 했는가. 그러면 그 불법 행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걸 인지했는가 인지하지 않았는가 인지가 어느 정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일단 문제는 이제 국민이나 야당 같은 경우는 계속 프레임을 씌우려고 좀 과도한 얘기들을 계속 한다는 게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뭐 사진 같은 거 저희 보여주면서 예를 들면 아니 저 성남시설관리공단이 만든 노상 주차장 관리 초소에 거기 직원이 따라간 게 예를 들면 측근이라는 근거라고 얘기하는 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거기다가 뭐 내 말이 이재명 말이다거나 뭐 동규야 이리 와라 뭐 이런 얘기들 말을 이렇게 반말로 해서 그렇게 편하게 불렀다 뭐 이런 넘버 거예요. 넘버 3 이런 얘기들 같은 경우는 다 전원이거든요. 경기도 대변인 같은 경우는 동규야 이리 와봐라 다 확인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야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프레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적어도 상식적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을 가지고 공격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예. 논쟁은 산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측근의 문제, 측근 여부가 중요한 건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측근이 불법을 했냐? 불법을 갖다가 인지했다면 어느 정도까지 인지했느냐? 그것이 위법적인 인지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문제가 핵심이기 때문에 저는 검찰에서 나오는 수사 과정들에 대한 예. 내용들, 그다음에 본인들 많은 제보 받는다면서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제보의 객관성을 가지고 이 부분 가지고 제기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올바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뭐 경찰도 하고 있고요. 검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속 상태도 돼 있고요. 그래서 무슨 결과 아마 시간이 지나면 구체적인 어떤 모습이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청와대가 입장을 냈습니다. 지금까지는 청와대가 그런 질문을 받아도 뭐 그런 거를 왜 청와대에 물어보세요? 뭐 관련이 없는데. 뭐 약간 이런 반응인데 어제는 입장을 냈어요. 어떻게 보면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좀 늦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청와대 대장동 의혹에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아주 짧게 논평을 했지만 엄중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대장동 관련 입장 밝힌 건 처음이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아니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 한 관계자는 그냥 말 그대로 받아주세요.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다른 관계자가 추가적인 설명을 해놓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민 분노가 크다. 뭐 이런 관점에서 지금 잘 엄중하게 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정치적인 해석은 하지 말아주세요. 또 이렇게 또 당부도 했어요. 이 상황입니다. 최영국님, 네. 뭐 당부는 했습니다만 해석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국민 분노가 크다는 거 이런 거를 감안했다. 이런 설명 나왔거든요. 어떤 의미가 될까요? 대통령께서 국민 분노가 크다는 얘기를 언급하신 자체가 예. 이게 사실 정치적인 지금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건 부동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분노 또 국민의 실망감이 큰 부분에 대해서 예. 엄중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사실 대장동 개발 그 바로 직전에가 누가 이거를 개발을 하려고 그랬으면 했냐면은 LH에서 하는 거가 취소가 된 후에 이제 이 대장동 개발이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부동산까지 아울러서 말씀을 한 것 같고 지금 이거 이전 투구식으로 가니까 대통령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용어로 잘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명이 추가됐죠.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그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뭐 대통령이 혹시 직접 얘기한 겁니까? 어제 청와대는 그냥 청와대가 엄중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런 설명이 추가됐어요. 국민들이 또다시 느낄 수 있는 허탈함 등의 국민 정서적 측면을 고려한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해달라는 겁니다. 예, 윤찬 변호사가 지금 발언기 요청하셨는데요. 저는 청와대가 저렇게 판단한 근거는 예. 사실은 이제 유동규 씨에 대해서는 두 개 혐의가 있잖아요. 업무상 배임하고 뇌물이 있는데 뇌물 같은 거는 사실 몰래 하는 겁니다. 이건 누구한테 알리지 않고 몰래 하는 거라서 예. 이걸 이 지사가 알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지사가 거기에 대한 관리 책임은 져야 되겠죠. 예. 그때 쓰는 게 관리 책임입니다. 근데 업무상 배임과 관련된 것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내놓고 한 거예요. 이것을 공식적으로 하고 주주 협약을 맺고 예. 사업 계획을 하고 공무지침을 꾸리고 예. 이 모든 과정에서 여태까지 이 지사는 몰랐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몰래 한 게 유동규 씨가 몰래 본인이 혼자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어떤 꿍꿍이를 갖고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사업 진행 과정이.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난 LH 사태는 뭐냐면 이 개발 계획에 관련된 정보를 일부 사람들이 갖고 그걸 미리 알바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사가지고 폭리를 취했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개발 계획에 관한 정보 문제가 아니고 아예 개발 계획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드는 과정에서 만약에 여기에 뭐 신죽지 못해서 업무상 배임이 있거나 예. 또는 본인의 개인적 사적 이익이나 타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이 개발 계획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공권력의 남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LH 사태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공권력의 남용인 것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기사 말씀은 이전에는 이게 그 지가가 폭등했기 때문에 민간이 가져간 수익이 많아졌다라는 것인데 예. 그때 기준점이 평당 1,400만 원으로 설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1,400만 원이 넘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말씀 주셨지만 지분율에 따라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랬으면은 논란이 안 됐겠죠. 근데 그걸 생각 못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기한 문서에는 담당 공무원이 기한한 문서에는 그런 조항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결제 과정에서 그게 삭제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생각 못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 삭제토록 의견을 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배임의 여지가 큰 것이고 결제 개선상에 있는 업무 진행 과정에서 이런 배임 문제가 불거졌으면 예. 이거 이재명 지사께서 관리 책임이라고는 단어로 운운할 것이 아니고 본인이 왜 몰랐는지 알았다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소상의 과정을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yok 교수님. 그러니까 이 과정에 대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의 설명은 아닙니다만 간접적인 설명들은 부분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재명 캠프 같은 경우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맨 처음에는 한 4,600억 정도를 가지고 성남시가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예.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거기 한 1,400억 정도의 이익이 날 거다. 민간에서는 이렇게 예상을 했던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 과정에서 더 많은 이익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성남시에서는 추가적으로 920억 정도 터널 공사비를 가지고 예. 요구해서 받아낸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추가로 받았다는 설계에서는 거죠? 이 초과 이윤을 환수하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그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거기다 요구를 해서 받아낸 측면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성남시 의회 같은 경우가 그 성남시 의회 회의록에 의하면 성남시 시의원 중에서도 적자가 나면 어쩔 거나라고 문제제기한 데가 있었어요. 이 사업을 해서. 회의록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이 이윤이 나면 어떡하냐라는 문제제기도 있습니다만 적자가 나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내부의 문제제기도 있었고 또 하나는 LH 내부에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좀 과거입니다만 475억 정도 이윤이 날 거라고 봤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소위 이렇게 막대한 이윤이 발생해서 초과 이윤 환수 문제로 이렇게 사태가 불거질 거라고까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또 다른 나름대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윤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캠프에서 이런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고 있으니 또 다른 설명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보충 설명. 예.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이게 만약에 이런 가능성 저런 가능성이 있으면 두 개 다 넣지 못할 바가 아니거든요. 예. 그걸 왜 안 넣는지가 의문이고 만약에 못 넣는 과정이 사업 그 협상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 그러니까 그 하나은행 컨소시엄 측에서 그거 못 받아들이겠다. 예. 이렇게 강력하게 만약에 반대를 했기 때문에 못 넣었다라는 정황이 나오면 전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그런 과정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성남도시개발공사나 성남시 측에서 만약에 요구했으면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면 예. 그런데도 요구하지도 않았다면 그리고 요구하지 않은 이유가 기한 과정에서 의견이 나왔지만 이게 묵살된 것이라면 예. 그러면 이 문제는 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두 분 지금 김yok 교수님, 윤찬 변호사 두 분이 좀 약간 해석을 달리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 민간이 막대한 수익을 거뒀어요. 그런데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였다. 부동산이 오르는 걸 어떡하냐. 그쪽이 하나가 있고요. 다른 쪽에서는
그 옛날에 막을 수 있었죠? 있었죠? 이렇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요. 최고님. 근데 예. 이게 쟁점이 그러면 이재명 당시 시장이 예. 이런 수익 구조를 포함한 사업 설계를 보고 받았는지가 지금 사실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좀 확인해야 되는 문제가 근데 발생하죠. 성남시 조례하고 그다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에는 이러한 수익 구조 설계 배분은 반드시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명문화가 돼 있단 말이죠. 아. 그럼 이 부분을 그냥 스킵하고 넘어갔느냐? 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 이제 검찰이나 뭐 경찰에서 예. 조사를 하는 부분들인데 예. 시작점 저는 거기라고 봅니다. 지금 이거에 지금 뭐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재명 전 시장이 이걸 인지하고 있었는지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것이 인지됐으면 그다음에 이제 개입했는지 여부 이 순서인데 저는 이거 뭐 이 삭제한 조항이 사실은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지만 이 전체를 푸는 데 있어서는 가장 첫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검찰에서 지금 다 뭐 보고 있겠죠? 판단을 하고. 근데 뭐 조사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자, 상황은 좀 이렇습니다. 대장동 의혹 이슈와 관련해서 뭐 이런 보도들이 좀 계속 되고 있고요. 여야가 또 맞서는 상황도 좀 뭐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민주당 대선 경쟁, 경선 후보들 간에서도 계속 공방처럼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낙연 전 대표, 지금 민주당 대선 경선이 막판이에요. 이번 주면 다 끝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판에 어떤 승부수를 던진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보겠습니다. 1위 후보 불안하다. 엄중낙연 매운맛 공세를 했다. 그러니까 뭔가 강하게 했다는 거죠 지금. 이낙연 측근이 구속됐는데 불안감 안고 대선 이기겠나? 뭔가 이렇게 이 불안하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이거 경선 이후까지 뭔가를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공세를 하는 건가? 이런 해석입니다. 그러자 이재명 내부 공격만 해서 답답합니다. 또 이런 뭐 반박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어제 이낙연 전 대표가 뭐 회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언론 인터뷰 있었는데 거기서 나온 내용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치, 언론, 법조, 토건, 지자체가 엉킨 부패 카르텔의 복마전이 그림자의 일부를 드러냈습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뒤에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불안한 상태로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1위 후보의 측근이 구속됐습니다. 대장동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불안을 안고 대선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인사와 행정을 했던 후보가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1위 후보 위기는 민주당의 위기이고 정권 재창출 위기입니다. 민주당이 대장동의 늪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뭐 1위 후보, 대장동 늪, 뭐 정권 교체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안한데 이거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다음은 어제 밤에 토론회도 있었어요. 여기서도 이 얘기가 또 나왔죠. 다음 보겠습니다. 이낙연, 대장동 민주당의 큰 짐이다. 밤잠이 오질 않는다. 잠이 안 온다 그랬습니다. 본인이 걱정 때문에. 그러니까 정권 교체 뭐 이런 게 되겠나 이런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온다는 뜻이에요. 그러자 이재명, 이낙연 전 대표 총리 때 집값 폭등했잖아요. 이 얘기를 딱 그럽니다. 그럼 이게 이낙연 전 총리 때는 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인데 그럼 문재인 정부 때 집값 올랐잖아요. 이 뜻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이런 얘기들이 오갔다고 합니다. 자, 어제 토론회 모습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이 우리 쪽에 좀 더 많이 향해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낙연 후보님께서는 이제 저의 문제만 들여다보시니까 그런 것 같고요. 제가 이런 장치라도 만들어서 환수하기 이전에 전국에서 그렇게 한 일도 없고 후보님도 그렇게 하신 일이 없죠. 최근에 이제 이재명 후보와 함께 일했었던 분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좀 사과인지 아닌지 모르게 지금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 총리 하시는 동안에 집값이 폭등을 해가지고 본인의 잘못 인정하시고 계신데 그것 때문에 개발업자들 이익이 3, 4천억씩 늘어난 거예요. 후보님은 민주당 소속 아닙니까?
자꾸 이 내부에다가 자꾸 문제를 제기하시니까 제가 좀 답답하긴 합니다. 허가해주면 그만이죠. 어떻게든지 그 환수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노력해서 이나마 성과를 내서 성남시 빚도 갚고 저는 이게 저희 성과를 또 실력을 홍보할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상황은 불안합니다. 이런 불안한 상태를 계속 끌고 가면서 대통령 선거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 때문에 때로는 밤잠이 오질 않습니다. 밤잠이 오지 않는다고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아니 이건 내가 잘한 거잖아요. 뭐 이런 취지예요 지금. 자 주원 교수님. 네.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막판 승부수로 보여요. 네. 이 승부수 효과 결과 어떨 것 같습니까? 현실적으로 전 뒤집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이낙연 캠프에서도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두 가지 전략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명분 있는 패배를 지금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없어지진 않는다. 나의 정치적 지분은 여전하다. 그걸 이제 친문 지지단한테도 호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까지 얘기했지만 상황이 이렇게 엄중하고 그런데 아직 지지자들분들께서 이걸 몰라주시는군요.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저의 건가요? 그 민주당을 향한 충정을 몰라주시는 거냐라는 어떤 약간 읍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만에 하나 이재명 지사가 경선 후보로 당선됐을 때, 이제 경선 후보가 대선 됐을 후보가 때, 됐을 때. 대선 후보가 됐을 때 낙마하게 될 가능성에 대한 염두도 혹시 검찰 수사를 네. 통해서 뭐가 나오거나 이럴 수도 네, 맞습니다. 있다. 이제 이 만에 하나의 말씀인가요? 가능성이지만 그때에 그러면은 이 여당의 풍전등화 같은 위기를 누가 수습하겠느냐라는 각인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토론에 저는 이낙연 후보가 어떤 화력을 쏟아부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네. 나중에 훗날 만약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제가 앞서서 얼마 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네. 이겁니까 그러면은? 그런데 저는 이제 한 가지 돌이켜보면 정말 아쉬운 게 원래 네거티브 이낙연이 아니었었잖아요. 경선 초기에.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지사에 대한 신상 공격 때문에 네거티브 이낙연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져서 예. 지금 정말 중요한 상황이 나왔는데 지금도 그럼 내부 총질이냐라는 그러한 내부 여러 여권의 비난을 안게 되는 게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좀 아쉽지 않나. 왜냐하면은 요번에 있는 마지막 토론만 봤었어도 저는 이재명 후보의 말씀들이 좀 변명이 지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낙연 후보의 화력이 조금 더 유효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러면 진작 그런 토론을 좀 하셨어야지 이낙연 캠프에 저는 좀 패착이 아니었나. 늦었다. 예, 그런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김종 교수님, 이 승부수로 좀 보이는데 효과 어떻게? 그리고 뭐 포석 뭐 이런 거 어떻게 읽히십니까? 저는 뭐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주 교수님 말씀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예. 중요한 얘기는 아마 청와대 발언인 것 같아요.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용어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아마 청와대 의도는 이재명 후보에게도 이낙연 후보에게도 간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에게는 충실하게 설명해라라고 하는 그다음에 이재명 캠프에는 그다음에 이낙연 후보에게는 예. 내부 논쟁 너무 과하다. 국민의 민심들이 허탈한 상황인데 예. 허탈한 마음들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내부 논쟁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쌍방향의 메시지가 간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이낙연 후보가 저렇게 얘기한 건 말씀하신 것처럼 이낙연 후보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낙연 후보 주변에 정치라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이분들 같은 경우도 어떤 형태로든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이유도 정치를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만의 또 나름대로 룸들을 확보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와의 각을 세우는 측면들은 그런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의미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됐다고 하더라도 예. 그 이후에 만약 어떤 사실 중대한 사실이 만약에 발견됐을 때 완주를 해야 되는 거죠. 완주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그것 상당히 큰 문제가 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 진보 지지층,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층 자체가 등을 돌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걸 돌리기가 되게 어렵다는 측면이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네거티브로 일관됐다라고 하는 측면들, 그러니까 예. 무엇을 남겼는가 자산으로 이낙연 후보에게 별로 자산을 남긴 게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상태로 계속 이렇게 내부의 공격으로 갔을 때 그 이유라고 하더라도 진보나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층 이런 층에서 지속적인 지지의 힘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볼 때는 좀 지금 상황 자체에 이낙연 후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는 상황은 인정합니다만 그 방식 자체들이 대중적 지지를 받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조 의원님. 근데 이게 뭐 며칠 안에 수사가 종결되고 뭐 이게 뭐 칼로 무배기처럼 이게 예. 단순하게 끝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3월 9일까지 이게 이어진다면은
이거야말로 검찰과 법원이 선거를 좌지우지하는 정치 사법화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럼 이 도중에 수사 진척 상황이라도 나오면 예. 그것이 모든 이 전국 대선 전국을 좌지우지해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빠르게 지금 이 수사를 갈 것인가, 어디까지가 이게 파헤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노출돼 있어서 그렇다면 요번에 선거 과정에서는 예. 인물 정책보다는 수사 진척 상황이 모든 걸 말해줄 수 있는 아주 참 난감한 상황이 오지 않겠냐는 그런 좀 아쉬운 감이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른바 뭐라 그럴까요? 변수, 변동성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져 버린 선거가 돼 버렸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